디즈니, 락펠러 등 미국 뉴욕주에 사는 부자 40명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부자들에게 계속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부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청원을 낸 이유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누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처할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을 더 내게 만들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자 증세를 공약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야의 공천 논란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여야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투표의 힘에선 유 의원의 탈당 여파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청년들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나가 있는 총선 유랑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유승민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은 현 시각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규정에 따르면 탈당계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그때부터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 때문에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바로 그 순간이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전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의원의 탈당은 예견된 바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늦어도 23일인 오늘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이죠. 24일엔 당적을 받고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후에 모친을 방문하기 전까지 8일 동안 취재진을 피해 종적을 감췄는데요. 그러나 오늘 오후 3시경에 입장 발표를 예견하듯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향해서 오늘 중엔 말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유승민 고사작전을 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사작전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새누리당의 첫 공천 발표가 지난 3월 4일에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지난 15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대구 동구를 제외하고 대구의 모든 지역에 대한 경선 및 공천 여부가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어젯밤 늦게까지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발표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논의를 많이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최종 결정을 미뤄왔는데요. 동시에 유승민 공천 배제를 정해놓은 듯이 유승민 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도리라는 말로 자진 탈당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 안팎의 역풍 때문에 새누리당 공관위가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고사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판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좀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승민계로 불리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역 중엔 대구 북구갑의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일이죠.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지역구를 맞대고 있는 대구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박에 밀려서 공천 탈락한 대구 중남구의 김희국 의원도 탈당 선언 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3선의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역시 오늘 오전에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밝혔습니다. 일단 눈여겨볼 점은 무소속 출마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을의 이재호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 인천 강화의 안상수 의원, 그리고 경남 밀양의 조혜진 의원 등이 무소속 출마를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이 탈당하거나 예고한 이러한 무소속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이 점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 유승민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이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게 폭탄 돌리기잖아요, 결국은. 공관위 또 최고위, 새누리당 최고위 공관위가 유승민 의원 관련해서 서로 폭탄을 안고서 서로 이게 떠넘기는 이런 양상인데, 먼저 홍 소장님, 이런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가 여론이나 아니면 지지도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당사자인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의 지지도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지금 아직은 최종 지금 결정이 안 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방향과 강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예. 어떻게 표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김성수 평론가님, 이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초이스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탈당을 하거나 예. 출마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본인이 보실 때 예. 그럼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실 걸로 예측이 되세요? 탈당을 하고 저는 예. 선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물론,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러려면 대권이라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권의 꿈을 꾸기에는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큰 꿈을 꾼다고 해도 지금 당장 친박계의 죽이기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지금 친박들이 왜 그 탈락을 안 시키고 있냐면 예. 지금 이미 수도권에서 특히 서초랑 강남을 보면은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바닥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친박들의 당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수층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 새누리당을 찍었던 것은 합리적으로 그 경제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찍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꼴을 보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당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비례대표 나온 거 보고 굉장히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형편없는 이거는 친박 리스트, 동호회 무슨 리스트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무슨 전문성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정말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다 꿈꾸는 게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거는 실제로 새누리 당원께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강남과 서초에서는 지금 이혜은 의원이 조윤선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박계 의원들이 강남 서초 그 벨트, 송파, 심지어 송파에서도 다 낙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만약에 유승민을 찍어내기를 해서 낙천을 시켰다 그랬으면 그게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고요. 그 폭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다가 먼저 유승민이 나가주면은 봐라, 쟤는 배신의 정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승민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들도 못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홍문종 의원이 이런 그 친박계 의원들이 방송에 돌아가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나가는 게 영광스럽게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희생자로서의 이미지를 유승민 의원에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결과적으로 그 찍어내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파들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시, 9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의 자정 가까운 상태에서 결국은 탈당계를 내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걸 보였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민심과 대구의 민심은 출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홍 소장님도 여론조사 뭐 추이를 이렇게 쭉 보시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저런 형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십니까? 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여러 영향일 파장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대구 쪽은 무소속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 연대로 해서 큰 정서적인 큰 어떤 그 반감으로서 크게 이렇게 작동이 될 테고요. 반면 수도권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서 실제 저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수 혁신, 보수 개혁을 기대했던 층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탈을 많이 했다고. 떨어져 나가고 네. 실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서적, 감성적 지지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 분열 또는 이반이 크지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서는 더 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결속력의 어떤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은 일정 부분 이제 그 외연이 줄어들기는 해도 예. 생각만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평동관님, 예. 아까 비례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말씀하신 건 박근혜 뭐 친목회 비슷하게 이렇게 예. 구성돼 있다. 오늘 이제 어쨌든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2번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 박경미 교수도 그냥 1번에 남아 있는 걸로 되고 예. 박경미 교수 같은 경우는 표절 의혹이 있었었고요. 본인은 이제 그게 해결됐다고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은 감동을 줄 수 있나요? 전혀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주요 한 3당,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다 얼마나 그 정치가 비루하고 탐욕스러운 것인가를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리스트 같아요. 그나마 저는 내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일 그나마 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차례 내용을 겪으면서 실제로 각 계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기 영역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물론 그분들이 당선권 안에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도 실제로 지금 전문 배치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룹들을 보면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5석, 6석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럼 5, 6번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안에 대부분 사실은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네. 정치인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보면은 지금 대략 뭐 넉넉히 잡으면 한 20명까지, 20번까지는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1번서부터 20번까지 면모를 보면 뭐 청와대에서 비서했다는 사람, 뭐 청년 대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뭐 무슨 정책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우리 새칭 빨아주던 네, 네. 그런 것도 NGO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정책을 떨어주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선전해주는 일종의 기동대, 청년 보위대 같은 그런 NGO의 대표가 7번에 가 있질 않나, 국정교과서를 하면서 온갖 비논리로 그 분노의 그런 대립의 그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9번에 가 있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서는 실력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실제로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비례대표에는 신의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뭐 의료계에 정통한 분이고 실제로 계속적인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포진했는가. 새 당에서도 다 공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2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군인이시거든요. 네. 군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 감수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을 다 리스트를 보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새 당에.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공천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이 60% 약속을 했었는데 비례대표에서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15번과 16번의 순서를 살짝 바꿔놓으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 청년을 갖다 더 밀어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여성에 대한 배려들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배려가 어딘지 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냥 계파의 어떤 거두의 이해에 관련된 그런 비례대표 명단이라면 이걸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야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찍어보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홍수아님, 여론조사가 사실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의 주요 면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집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의 뭐 차이일 수도 있고 문제를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끄집어내서 그걸 강조해서 보도하는 그런 보도 태도는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저희들도 많이 그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한 지역 또는 전국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후보 예. 지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차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순위만 바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순위도 중요하지만은 그 각각의 지지층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현재 새누리당 지지도가 있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어쨌든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무당층을 거의 지금은 보지를 않는데 만에 하나 무당층이 30% 40%라고 나오면은 현 제도권 정당이 제대로 정당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가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조사들을 보면은 무당층이 거의 지금 소멸된 국면으로 나옵니다. 그는 조사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으로 하는 ALS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그거는 전화 조선 면접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당층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이런 층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조사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는 정치판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상황에서 A 후보와 B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50%고 부동층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층이 50%고 나온다면 A 후보와 B 후보는 서로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표를 빼앗으려고 할 게 아니라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50표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 인물 대결로 갑니다. 그렇죠. 반면 동일한 조사인데 A 후보, B 후보 지지층이 한 60, 70%, 70, 80% 되고 잘 모르겠다는 게 1, 20%밖에 없다. 부동층이 1, 20%밖에 없다고 나오면은 A, B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층 잡아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표를 빼앗아야 되겠죠. 네. 선거판이 완전히 이전 투구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이게 다르다는 정도뿐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나 이 선거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조사 방법론상으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학계 내나 이런 데 대한 그 검증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내에서 또는 언론계에서 제 기억에 한 1990년대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시민사회에서의 비판적 그 검토도 약화되고 이 그 학계 내에서도 이런 데 대한 연구나 이런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 조사 방법론은 자기 논리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나와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집약해 주거나 사회를 이 집약해 주고 사회를 이게 조화롭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를 오히려 지금 대립 분열로 구도로 가게 만드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학자들도 사실 예전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거의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무슨 연구하냐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 있잖아요. Q 방법론이니 뭐 이런 방법 써가지고 논문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케팅 조사와 달리 사회 여론조사는 더더욱이나 하여튼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연구 윤리 문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사지만 사회적 공개적 성격이 있습니다. 언론과 유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여론조사 방법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호, 뭐 또 이종훈, 조혜진, 안상수 의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유승민 의원의 탈당과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예. 뭐 예를 들면 비박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소속 연대 이렇게 예를 들면 공천 학살 당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모임이 이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실제로 선거를 좌우하는 게 물론 인물이 있고 예.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들을 갖다가 보다 도드라져 보이게끔 만드는 하나의 그 거대한 흐름과 같은 것인데 네,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이번 선거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 있는가. 네. 지금 보십시오. 이번 선거는 진짜 정책이 실종돼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프레임도 잘 맞서질 않아요, 자꾸. 네. 뭔가 프레임을 세울까 하면은 그냥 그 내부에서 와장창 깨지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고 예. 그리고 경제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내놓는 그 정당이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여권 발로 이루어져 있는 공천에 있어서의 이상한 꼼수 그런 꼼수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번진 거예요. 야권으로까지 다 번지면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공천에서 누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는 프레임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바람이 있다면 유승민 바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승민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바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소속 연대라는 거죠. 네. 이전에 친박 연대가 그랬듯이 이 공천의 학살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친박계의 준동도 막을 수가 있고 어차피 총선 이후에 저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완전히 따로 나와서 따로 당 차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예. 거기는 대부분 친박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할 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구성을 보면 100이 있다면 80 정도를 친박이 가져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뭉쳐서 들어가야죠.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일정한 연대로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유승민 의원이 제대로 나와서 깃발을 들어준다면 응집력이 생길 텐데 예. 그 응집력이 지금까지 생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의원도 장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에 무소속 연대가 결성이 되고 유승민 의원이 깃발을 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선거가 치러진다면 굉장히 재미난 그런 관전 포인트들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네. 합리적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선거를 하지 않거나 무소속을 찍거나. 네. 그리고 그 고정층이라고 하는 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정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주변 분들을 갖다 찍겠지만 그렇게 여권이 갈려짐으로 인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막판이라도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야권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런 계기들이 20일 안에 또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선거가 오리무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홍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본인이 조사한 여러 가지 조사들 또 그 연구소에서 하신 조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총선 돌입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총선 들어가서 공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란이 되면서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좀 예측을 해주시겠어요, 소장님? 뭐 박 대통령 예. 임기 중에 총선이 예. 지금 처음이니까 과거는 예. 그렇고. 근데 총선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국정 지지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지금 부분은, 예. 총선 전 예. 지금 공천 전 예, 지금까지 공천 오기 전에 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예. 새누리당의 지지도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큰 폭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예, 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이유가 이 취임 초에 예. 계획적, 혁신적, 합리적인 보수층들의 대통령 지지를 했던 그 층들이 집권 초기에 많이 이탈을 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세력이 다시 뭉쳐지겠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바람을 일으킨다면은 그 세력을 다시 결집을 하고 대구는 조금 정서가 다릅니다. 거기는 뭐가 하면은 현 집권 공천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뭉쳐서 커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니까 약간 요즘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좀 적어 볼 수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이한국,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반감이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그것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의 하락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급격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최종 지금 뭐 저는 이걸 실험판에 그냥 밀어내기 지금 게임을 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이 게임 실험장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지 않는 거고 새누리당은 당선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당을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새누리당은 의원이 돼도 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가 되는 거는 그런 의식도 있죠. 근데 일단 얘기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집권 싸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번 총선에 20대, 30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청년들이 투표를 너무 안 해서 문제다. 이런 발언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의 힘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부경 PD가 지난 선거 당시 20대, 30대의 투표율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연령층에서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번 20대 총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고 2000년대 들어 투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비율입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부터 지난 19대 총선까지의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점차 투표율이 낮아져 지난 18대에는 46.1%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8.1%포인트가 반등했으나 이 역시 불과 54.2%의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유권자 2명 중 1명은 투표하지 않은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줄었을까요? 투표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연령대별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5,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 30대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정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투표율 50%를 넘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 19대 총선에서는 20대 투표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20, 30대의 정치 참여가 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가장 저조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도 투표율이 증가해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20대에서도 20대 후반보다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군입대 장병들의 부재자 투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유권자 모두가 실제 투표에 참여했을까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선거인 비율과 투표자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거인 비율입니다. 전체 유권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가장 적었고 40대가 21.9%로 가장 많았습니다.
19살과 2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 내외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인 분포가 투표자 분포로도 이어졌을까요? 투표자 비율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에서의 비중은 줄고 5, 6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연령층에서의 비중이 현저히 줄었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6.1%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즉 실제 투표자 수에서 청년층과 중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벌어졌습니다. 50살 이상 연령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20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실제 투표에서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젊은 층의 투표가 더 중요합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불과 21일 남았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옆에 새로운 게스트 한번 나오셨습니다. 청년하다의 유지훈 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유 대표님 먼저 처음 오셨으니까 청년하다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다 회원들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년의 정치적 힘을 강화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요즘에는 그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청년 전략 스페이스에서 청년의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전국 투어를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최근에는 이제 2030 유권자 행동, 그다음에 이제 투표혁명, 20대 투표혁명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캠페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젊은이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대가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서 20대 삐리리론?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20대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부분들에 간과하는 가운데 자기의 불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포기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삐리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다 이런 그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가지고 SNS상에서 논란이 됐었나요? 청년들하고? 네, 이게 이제 SNS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좀 어떤 얘기였어요?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4.13 총선 투표 날에 MT를 가는 대학생들이 있다. 한심한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영향을 미쳤나요? 청년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의 그 문제들을 특화시켜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0대 일배론도 있었고요. 20대 삐리리론 이런 그 계열인데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의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보면 예를 들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는 저 사장님이 그날은 휴가 줘가지고 투표하게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MT를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교수가 거기서 그런 거 허락해주고 하니까 MT를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학생들 스스로 MT 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옆에서 야 그날은 투표 날인데 그 MT를 가고 그러면 되겠어? 하면은 특히나 우리 최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서워서라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번에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18세 투표 따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따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테러 방지법 줄 수밖에 없었다면 18세라도 따냈어야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우리 청년들한테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일에 치이고 등록금에 치이고 빚에 치여 있는 청년들이 뭘 어떻게 힘을 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지지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제일 싫은 정치 중에 하나의 형태예요. 이런 걸 이른바 꼰대 정치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정말 댓글 기사에 청년 문제 딱 쓰면 댓글에서 너네 투표하라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지는 딱 봐도 한 40대, 50대, 60대 분들께서 물론 애정어린 시선을 하는 거겠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게 가장 싫습니다.
어머니니까 참는 거지.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지금의 정치권에서 보면 아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그 속에 그렇죠. 과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네 국회의원 자리 찾으려고 하는 것들에 우린 투표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찍을 요인이 있어야 투표장에 가겠어. 투표장에 가서 나는 과연 1번부터 몇 번, 수십 번까지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이재명 시장 개인적으로 청년들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건 큰 실수하셨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차라리 이런 어떤 훈수두든 훈계하는 이런 정치보다는 청년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정치가 좀 더 청년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속 시원한 정치가 될 거고 그러면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줄 투표할지도 모르거든요. 대표적인 그 청년에 대한 무심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예. 왜 대학교에 그 투표소를 설치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문제네. 예, 그 부재자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대학 내에 그냥 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뭐 3만 명, 2만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죠. 거기에 투표소를 설치해 줘야죠, 당연히. 저희가 거기서 투표를 하게 해줘야죠.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대학 내 사전 투표소가 19대 그 총선 때는 29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대학 내 설치가 됐는데 그 이번에 그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이번 총선에서도 대학 내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안 된다. 이유는 동사무소에 설치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청년의 투표 참여를 많이 하려면 선관위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돼. 눈에 보여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4월 13일 당일날 알바하고 비정규직 있는 청년들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취직합니다. 네. 근데 투표 시간을 6시로 한정해 놓으면 언제 투표를 합니까? 맞아요. 최소한 8시간, 9시간 늘려줘야 투표 참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투표라 얘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대표 되고 나서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이 없죠. 자기는 77살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예. 나이가 많으셔서? 아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힘을 갖길 원하죠. 77살이어서 대표하시고 그 거의 군주처럼 지내시는 것을 지금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사퇴한다고 하니까 당이 다 떨고 와가지고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자기가 사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밑에 있는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볼 때. 김종인 대표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뭐 김종인 의원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끝난다기보다는 예. 아마도 문재인 대표의 대권 가도가 끝나겠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를 내세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의도로 데리고 온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지었어요. 네. 어쨌든 뭐 막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2번 달고 또 지난번 관훈클럽 가서 토론회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더 이상 킹메이커 역할은 안 한다. 네. 그러면 많은 뭐 언론들에서 그런 추측을 했어요. 대권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금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을 줄 역할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분이 욕심 좀 크게 가지셔서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만약에 이제 예정을 하는 거예요. 당권을 장악하고 그분이 자기 친위 그룹들을 형성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쨌든 만든 다음에 당권뿐만 아니라 대권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가능성들이 다양하게 예, 있겠죠. 근데 그 말을 갖다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킹 자체 밑에서 뭐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당하고 팽댕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 예. 내가 대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부 보수 언론들의 지나친 그런 싸움 붙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대권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그 대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죠. 모르고 무작정 나온다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조직도 없고 지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 나옵니까?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왜 보수 언론이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일단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강력한 1위 후보의 일단 발목을 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유일한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실제 투표율이 점점 떨어진 건 사실이죠.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혹시? 아니 저는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말 엄밀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20대 때 제가 예. 세층 말하는 386, 486이입니다. 예. 저는 이제 11학기 학교를 다니고 예. 학생 운동만을 했던 횟수가 최소한 3년은 돼요. 예. 예, 그러고도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 저한테도 사실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예, 얼마든지 제가 사실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어서 옵쇼 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특히나 예술계 이쪽에서는 그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널려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와 지금 현재 제 딸이 지금 3학년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딸이 만약에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런 네. 선택들을 했다. 그러면 걔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 운동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온갖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가난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거나 예.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 니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안기면서 굉장히 그 80년대 민주화 투쟁 자체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훈장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더 무관심해지고 정치를 갖다 경원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너무나 그 학교에 계시니까 예. 잘 알고 계시지만 전체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한 6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학생들이 거의 70~80%가 대학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대학에서 주로 하는 게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혈투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활동들, 동아리 활동도 못 합니다. 저는 예. 연극반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2008년도까지 제가 만든 창작극회가 예, 예. 성황대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신입생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뭐 애들이 말이야 그 학점 따는데 목매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까요? 그렇게 해도 취업을 못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학점을 경쟁을 해서 상대평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성적표에 올해로 깔아도 나와서 취업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제가 성황대 출신인데 성황대 출신도 힘든데 하물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순위 안에서 어떻게 취업의 문을 갖다 뚫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걸 해결해 놓고 정치에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 부분과 좀 연결해서 얘기를 네, 하면요. 말씀하세요. 전 현 정치에서 보면 네. 현 정치가 내 삶을 진짜 바꿔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지금 한 3~4년 동안 네. 보면 저번에 이제 임금 피크제로 2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저희 일자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20만 개가 어떤 일자리일까? 저는 그 개념을 듣고 놀랐습니다. 파트타임 정규직이라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정규직에 비정규직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파트타임인데 정규직이래요. 그 돈 벌어서 우리 삶을 영위하라는 얘기하는 거는 알바 뛰고 있는 지금 한 탕 두 탕을 두 탕 세 탕 뛰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면 중동에 취직하라고 하고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취직하라고 하고 뭐 미국도 미국은 괜찮지 하면서 가봤더니 거기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청년들에서는 정말 이 계속되는 열받는 상황들이 그렇죠. 존재를 하는 거고 최근에 창조경제 하면서 벤처 창업하라고 합니다. 예. 네. 이러면서 뭐 대학 구조조정하면서 취업문을 이공계로 뭐 만들어 가겠다 하는데 어쨌거나 벤처를 창업하는데 벤처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차라리 지금 레드오션이 치킨집을 차리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은 높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지금 녹론하는 벤처 창업, 청년 창업가가 지금 존재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정치에서 오히려 더 정치가 앞장서서 청년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청년의 요구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 그럴까요? 거죠. 왜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말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안 할까요? 저희 생각에서는 정부도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럼 돈이 없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쓸 건 있어. 근데 청년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 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기는 쓸 것이 있으면. 그 청년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머리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를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이 있는 것을 투자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조건에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창의적인 파트타임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보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작업으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투자는 사실상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20년은 좋게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20살의 이 청년의 인구가 40세에서 50대에서 경제 활성화 인구가 될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게 청년 문제 해결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단기적인 어떤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에 단순한 그 표를 받기 위한 그 전략. 네. 그래서 민주당도 70만 개 일자리인데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 특히나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야당의 모습들 속에서 이건 네. 정의당이든 뭐든 소수 정당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떤 걸 보냐면 그나마 지금 소수 정당 중에서는 녹색당이라든가 뭐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정치의 맛이라고 하는 건 그 대통령 하나를 우리가 바꿨다라고 해서 짜릿하게 소름이 돋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구의원 누구 하나를 바꿨더니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이 꽂히더라.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치의 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정말 광적인 나의 혹은 우리 정당의 어떤 그 팬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자기 당을 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70대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게 견딘다고 해도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정말 제대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 것 같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 것 같고 끔찍할 것 같지만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어요. 보수 정당에. 근데 그 10년 동안 청년들에게 씨를 뿌렸습니까? 야권에서. 청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활동들과 참여들을 해서 그걸로 소소하게나마 어떤 결과들을 얻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또 자기의 걸로 다시 그 확인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밑바닥 시스템 정치인들이 젊어서부터 발굴되고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지 않아요. 특히 야당에서 안 만들어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있어요. 그게 야당에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맨날 투표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왜냐면은 그 야당들이 지금 다 내 눈앞에 지금 의석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지만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 내가 의석을 하나 더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 청년에 투자를 해야 될 때고요.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 각성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이 예전처럼 학생 운동이나 시위나 광장에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외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들 속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이 진짜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청년들 역시도 정치권에 바라는 점들이 있었을 텐데요. 생애 첫 선거를 앞둔 청년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이요? 이번 총선의 첫 투표를 기대하고 있는 아주 꿈 많고 풋풋한 대학생이랍니다. 계약을 하면은 학교 갔다가 이제 바로 아르바이트 7시부터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끝나고 오면 1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살이 막 찌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힘들고 친구들 이제 만날 시간도 이제 적어서 좀 마음이 뭔가 소홀해지는 느낌이 이제 그런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학비를 내려면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학비 내는 사람도 있고 자취하는 사람은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너무 아르바이트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대부분 사업장이 거의 다 안 지키는 사업장도 많고 하니까 최소한의 노동 시간으로
최대한의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학비를 많이 줄여주셔야 맘 놓고 그래도 돈을 이만큼을 벌어서 요만큼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되게 거기 이제 최저임금도 최소한으로 높고 되게 대우가 되게 좋아요. 그래도 그거에 많이 못 미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좀 더 먹고 살기 더 좋게 하려면 그래도 정치가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다가오는 이제 4월 13일 총선이 이제 제 처음 투표가 되는데요. 첫 투표다 보니까 이제 좀 설레기도 하고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매번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뭔가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좀 더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서 좀 더 뭔가 사회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갈 세상이고 이제 저희가 나아갈 세상인데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터뷰 같이 보셨는데요. 유 대표님, 먼저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예년에 비해서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실제 분위기는 현재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보자면 청년들이 인식할 때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 혹은 무관심이 훨씬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 단초를 좀 찾아보자면 18대 총선보다는 19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10% 이상은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이제 2월에 필리버스터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한지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필리버스터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했거든요. 아, 저게 민주주의 사회구나. 저게 정치 같구나. 아, 저렇게 하면 뭔가 재미있겠다. 좀 더 변화가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 그만뒀죠. 이유는 테러 방지법 때문이 아니고 국회 의석수 때, 그러니까 의석을 확정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청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접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지지나 관심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대신 이제는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기성 정치가 우리의 삶은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45개 총학생회하고 그다음에 15개의 청년 단체가 모여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26일에 한 2,000명 규모의 국회를 우리가 스스로 점령하자. 우리가 정치의 주역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20대 최고의 투표율로 청년의 정치적 힘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젠다도 6개를 발표하셨죠? 네네. 어떤 것들이죠? 아젠다 6개를 저희가 수많은 청년 문제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요구할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70만 개, 100만 개 창출하는 건 다 사실 여태까지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돈을 갖고 있고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전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최저시급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이 현재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1만 원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배당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했다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플랜카드를 보면서 근데 내 고지서상에는 반값 등록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인상이 됐거든요. 고지서상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요즘에 프라임코어 사업 진행하면서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사업하는 것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먹는 것들 학생들 가는 학내 식당을 1,000원으로 하자 이런 요구들 등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성수 평론가님, 이번에도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비례대표로든 아니면 지역구에 후보로 나가는 경우. 아까 잠깐 새누리당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새누리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예를 들면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노동당 용해인, 정의당 문정은, 녹색당 김주은, 또 민중연합당의 정수연 이런 의원 이제 후보들이죠. 후보들이 있는데 일단 이 후보들의 배치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일단 나눠서 살펴보자면
청년이 전혀 아닌데 청년인 척하면서 나이만 젊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청년 대표가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면 누구죠? 뭐 새누리당의 예. 신보라 대표 같은 경우가 예.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내내 했던 일들을 보면 청년을 팔아서 예.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시혜로서 대표를 땄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청년을 대변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알바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알바의 마음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알바를 해봤지만 예. 저는 그래도 집이 조금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님께서 너 알바하는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라. 그럼 그 돈을 차라리 너한테 알바비로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학비의 문제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 밑에 새쌍동의 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제가 휴학을 했어야 되지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자란 저는 알바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당장 지금 알바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한테 도시락을 계속 싸주면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 똑똑한 실제로 천재에 가까운 이런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이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결국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건강을 해쳐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시락을 싸서 그 친구랑 나눠 먹는 일밖에 없었지만 예. 그걸 정치가 이루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을 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사실 이 당들은 원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쟁점 법안이나 주요 법안들이 있을 때 거기에 자기의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힘센 당들끼리 서로 꿍짝꿍짝 해가지고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자가,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소수자의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좋은 대안 아닙니까? 네. 그런 대안들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최소한 특정하게 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같이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소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암울한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의 당선 가능성들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재앙이죠. 유 대표님.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선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취직해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대학생들보다도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 하나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치 참여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전국에 이제 예. 청년 공감이라고 해서 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갔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청년 자살률이 예전보다 50%가 넘게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거기서 핵심 수치가 딱 나오는데요. 예. 청년 실업률이 3%가 높아졌습니다. 예. 3% 높아졌는데 자살률이 50%가 넘게 오른 거예요. 물론 자살이 뭐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자살률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르바이트 이제 편의점 가까운 데 가면 편의점들 정말 많습니다. 예. 편의점에서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예. 정말 바쁜 와중에도 계속 일하고 또 주간 저녁 가리실 거 없이 계속 일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저희가 이제 알바생들을 직접 밤에 한두 차례씩 투어를 하면서 혹시 떼인 돈 받아준다는 이런 것들. 저는 정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뭐 후보라면 가서 당신 떼인 돈 있냐? 내가 받아주겠다. 응? 당신 힘든 거 없냐? 혹시 뭐 근로계약서에서 어려운 거 없냐? 비정규직에서 어떤 뭐 근로 조건이 열악하신 거에 대해서 없는 거 없냐? 이렇게 가서 진실하게 찾아서 내가 그동안 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당신은 꼭 손을 붙잡고 우리 정당이 아니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리에서 손 흔들고 인사하는 건 되게 쉽게 하지만 직접 알바생들을 찾아가거나 그렇지. 공장으로 찾아가거나 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후보도 그렇지만 정당 차원으로 청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청년 국회의원 후보들 말씀하셨지만 예. 이 의원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정당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청년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의 문제로 최고의 어떤 집중을 해서 반드시 함께 하자라는 인식이 있고 그런 합의가 되면 청년들의 참여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 김명수 평론가님부터. 국회의원들 현재 어쨌든 뭐 현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총선에 돌입하는 정당들에게 청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해달라,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예. 실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을 때 최소한 견딜 수 있는 청년 수당 이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저희는 여기 나오기 전에 150명의 청년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예. 가장 얘기했던 건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모든 부채와 등록금과 모든 최저시급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예. 우리 일자리 문제였어요. 근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양적인 수치를 넓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들어갈 곳에 우리들이 최소한 얘기했던 평균적 연봉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각 여야가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마디만 제가 더 예. 추가하면 예.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논의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파고를 보셨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들을 없앱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소득의 논의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표만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그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들을 좀 만들어서 공약으로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판결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소송 결과인데요. 법원은 참사 당일에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의 목록과 특수활동비, 국회 여비 등 예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이 한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까지도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행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잘 꾸려져야 하겠죠. 이 국회를 꾸리는 일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의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드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고 올바로 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꼭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